아들은 언제나 집에서 자기 차지고 막 연애하는 것처럼 지내고 며느리는 뭐 냉장고 취급했대요. 아니 그런데 참 그게 그런 게 시어머니가 뭐 특별히 잔소리하거나 뭐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관계도 있구나 생각하고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러려냐고 그냥 웃어 넘기고 살았다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안 좋잖니. 요즘 그냥 노인네들이 밤에 자다가 그냥 요단강 건너가기도 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가끔은 내 남편이 내 방에 들어와서 이제 옆에서 자면은 그나마 좀 안심 좀 되고 마음도 편할 것 같더라고. 이게 또 맞나 싶었지만 어머니 심정도 사실 이해가 가고 며느리가 거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러고 10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효심이 참 지극한 남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뭐 자기 친구가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글쎄 앙증맞고 이제 이쁜 짓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또 부럽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작은 강아지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 아니 어머니 몸도 안 좋고 강아지 키울 환경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근데 남편이 상의도 없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그분은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아주 그냥 그 두 분이서 강아지 사료를 사랴 그거 사고 막 둘이서 히덕거리고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요. 에휴, 사람이 또 내 맘은 그게 아니었는데 조그마한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새끼 같고 그랬나 봐요. 그새 정이 든 거지. 나중에는 이제 집 비울 때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홈캠으로 이렇게 강아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홈캠 보면서 그 사단이 난 걸 보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가 막 아들을 자기 무릎에 탁 눕히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가슴을 내놓고 더러워서 더는 말 못하겠어. 더러워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면서 집안일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일이 정말 많거든요. 연차가 쌓일수록 책임감은 커지고 일을 하다 보면 맨날 야근해야 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거든요.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쉽지 않았고 갑자기 집에 오셔서 집 청소를 해주시는데 감시당하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꾼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무슨 마음으로 청소해 주셨는지도 모르고요. 비밀번호까지 바꿨으니 진짜 서먹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고요? 궁금하시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긴 복도를 따라 남편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내려가면서 발 뒤꿈치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흘끗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또 다른 긴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늦은 밤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코피를 흘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무엇보다 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어요. 저도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한순간도 긴장을 풀거나 느슨해져 본 적이 없었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겁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책에 코를 박고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4년 내내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최고의 회사에 취직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저는 20대를 빠른 속도로 회사 사다리를 오르며 보냈어요. 30대는 열심히 일하고 제 자신을 증명하고 오랫동안 추구해온 성공과 지위를 얻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큰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아는 재능 있고 야심찬 여성들이 전업맘이 되기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만의 가족을 꾸릴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커리어를 보류하고 제 능력을 잃고 다른 사람들, 특히 더 젊고 배고픈 동료들이 제 자리를 차지할 것을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려요. 특히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서의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긴 근무 시간에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요한 고객 미팅에서 완전히 멍해졌어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마침내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후 조용히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서 불을 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둡고 약간 어수선했던 현관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아파트를 잘못 들어온 건 아닌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과 가지런히 걸려있는 외투는 분명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선물로 청소 서비스를 고용한 걸까요? 당황한 저는 집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선반과 액자, 정확한 각도로 배열된 가구, 먼지 한 점 없는 가구.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과 이름 모를 반찬통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청소하러 누가 왔어?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침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밖으로 나갔다. 화내지 마. 엄마가 가끔 들르실 수 있도록 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 나는 짜증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를 쳐다보았다. 뭘 했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우리 둘 다 얼마나 바쁜지 알기 때문에 엄마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제 따가운 눈빛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짜증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신다는 사실에 다른 한편으론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은 사생활 침해, 즉 저는 우리 가정을 관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생각은 고맙지만 그래도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죠.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가족을 포함해 누구도 나 모르게 드나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남편은 안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알았죠? 저는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논쟁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자러 갈게요.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지나친 것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친절한 행동에 내 자신의 두려움과 부족함을 투영한 것일까요? 어둠 속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직원,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일같이 밀려왔고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에 무게에 짓눌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는 회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꺼야 할 작은 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빡빡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자마자 제 꿈은 얼굴 없는 동료들이 직급이 올라가고 저를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
저에게 실망하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 등 불안한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지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결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제 몸에 작고 멍든 일부가 스트레스로 인해 부서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더라도 저는 불멸의 존재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또 다른 강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머릿속의 불안한 목소리를 잠재우려 노력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와서 비틀거리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계속 공연하고 계속 성취하면 분명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게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높이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에도 제 뱃속에는 얼음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다른 모든 도전이 그랬던 것처럼 이 도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주로 제가 일하고 있을 때만 오셨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남겨두기도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그냥 도와주려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집에서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죠. 집에 오면 소파에 놓여있던 베개가 재배치되어 있거나 식탁 위에 전에 없던 꽃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침실에 들어가 보니 세련되고 모던한 침구가 활기찬 꽃무늬 이불로 교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할머니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불이었죠. 저는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짜증을 잠재우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신 것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공간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치 제 취향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취향으로 대체하는 것 같은 치매감을 느꼈습니다. 집의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제 분노도 커져만 갔습니다. 찬장을 여러 그릇이 재배치된 것을 발견하거나 TV를 보러 갔다가 가구가 이리저리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죠.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으로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사둔 식료품이 모두 소진되어 냉장고 안의 음식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한강으로 피크닉을 계획했던 어느 주말이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김밥과 샐러드를 포장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김치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선반 뒤편으로 밀려난 낯선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간을 찌푸린 저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그니처 김치 레시피가 담긴 김치 냄새가 틀림없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항상 담그고 남편과 제가 모두 좋아하던 김치를 전날 막 새로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김치는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시어머니의 김치를 위해 옆으로 밀려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식욕이 사라진 채 병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모든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의 엄마 때문에 미쳤다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장악하는 걸 참을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의 도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잔소리꾼 아내처럼 사소하고 배은망덕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그랬던 것처럼 혀를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소풍 짐을 다 싸고 나니 아까의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강가에 앉아 배불리 먹으면서도 짜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 사이에 벽돌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큰 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는데 잘만 진행되면 제 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만큼 책임감도 엄청나게 컸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며 놓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 후배 팀원 중 한 명이 데이터 분석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는데
제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후배를 사무실로 불러 엄하게 꾸짖어야 했고, 머릿속에서는 그 실수가 저와 제 리더십에 대한 반성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압박감이 몰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식사를 거르고 커피로 버티고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냈고 회의 중 잡담이나 농담에 대한 인내심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볼 수 있었고, 저녁을 거르거나 취침 시간까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저를 지켜보는 남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포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했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항상 우리 공간에 계시니 긴 하루가 끝나면 쉴 수 있는 안식처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변화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가구를 완전히 재배치하고 소파를 반대편 벽을 향하게 하고 TV를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무늬 세트로 바꾼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저와 남편의 흔적을 서서히 지우고 자신의 이미지로 집을 다시 꾸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음식이었죠.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제 식료품이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요리 용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였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방을 장악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침범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동기의 상당 부분이 제 웰빙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날씬해 보이는지,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 밑에 다크서클을 말하면서 자신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 제 자신을 혹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은 마치 제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내이자 잠재적 엄마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선반을 정리하거나 냉장고를 다시 채울 때마다 제가 가정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무언의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른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도 채 못 자고 스트레스와 카페인에만 의존하며 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성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팀원들도 제 신경 쇠약에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매일 저녁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거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길까봐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화난 말을 억누르느라 혀를 자주 깨물어 혀가 아팠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경쟁적인 요구와 기대에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직원, 완벽한 아내와 며느리가 되라는 말이죠. 저는 탁월함을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은 쉬고 싶다고 아우성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압박감에 무너져 내리기 전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언젠가는 끝날 테지만 직장에서 저를 던져줄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삶에 대한 개입을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언제쯤이면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숨만 쉬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속도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만간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기억에 남는 최악의 날 중 하나였어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제가 이끌던 프로젝트는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마감일은 계속 놓치고 있었으며 성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을 끄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한참 지고 나서야 사무실을 나섰을 때는 이미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저의 리더십과 중요한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의문을 제기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그날의 일을 되풀이하며 모든 실수를 나열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두근거렸어요. 집에 가서 와인 한 잔 크게 따르고 이 끔찍한 하루를 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물론 시어머니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주방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보지 않고도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한참 동안 서서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가스레인지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낸 후 집에서 만든 밥 한 끼에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의 존재가 가뜩이나 부족한 제 에너지와 인내심의 또 하나의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수프 냄비를 저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오, 지은아, 왔구나.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해 보여서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할 것 같았어.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찡그린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어머니는 제 말을 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 기쁨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 너는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집에 돌아올 자격이 있어. 저는 주방을 흘끗 둘러보면서 카운터가 반짝반짝 빛나고 바닥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제 안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미 얘기했잖아요. 매일 와서 청소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가벼운 질책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물론 나도 알아. 하지만 둘 다 너무 바빠서 내가 돕고 싶은 것뿐이야. 그게 가족입니까? 네, 가족은 서로 돕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을 넘어 침입처럼 느껴졌고 제가 제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상사의 화난 말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회사의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하나둘씩 엄마가 되어 떠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몇 주 동안 온전히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집과 매번 저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 오셔야 해요. 좋은 뜻은 알지만 너무 심해요.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만의 삶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은아, 난 그저 널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뿐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몇 주 동안 억눌려 있던 답답함이 쏟아져 나왔고 지쳐서 무모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다고 일이 쉬워지지는 않아요. 마치 제가 아내로서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들어와서 대신 하려는 것처럼요. 그녀의 눈이 커지고 얼굴에 상처가 피어올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항상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된 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도 피곤한 거 알아요. 일이 저를 지치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어머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러서서 제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부엌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계속 불안에 떨며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방문하기 좋은 시기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갑작스러운 최후 통첩에 대해 반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장된 순간이 지나자 그녀는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풀고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시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짐을 챙겨서 갈게. 저는 그녀가 지갑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어머니가 떠난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잠시 동안은 혼자서 집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다시 전화할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문을 부드럽게 닫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고요해진 마침내 제 자리를 되찾았다는 승리의 기분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기운이 빠지고 속이 약간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로 걸어가 냄비 아래에 버너를 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고소한 냄새가 이제는 속이 메스껍기까지 했습니다. 침대에 기어 들어가서 이날의 일을 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실망과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며 모든 일을 다시 떠올릴 생각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어머니와 매우 가까웠고 어머니가 우리 삶에 늘 함께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폭발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침실로 걸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시어머니의 도움과 저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왜 저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죄책감이 뱃속에서 꿈틀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저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상사, 제가 이상적인 아내이자 주부가 되기를 기대하는 시어머니, 모두가 제 일부를 원하고 자신이 만든 틀에 저를 맞추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커리어 우먼, 다정한 아내, 이타적인 엄마.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어진 역할과 책임 그 이상이었던 지은은 어땠을까요? 어두워지는 방에 누워 관자놀이를 타고 머리카락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제 자신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에 지쳤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느라 제 자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계속 공허하게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저를 위한 공간을 개척하고 제 정체성과 욕구를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상사에게 맞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사회와 가족의 무언의 기대에 맞서서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하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정신건강, 인간관계, 제 자아를 위해서라도요. 순수한 근성과 결단력만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라며 빈 컵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잠에 빠져드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의문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작고 치열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지은이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욕구와 꿈이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더라도요. 비록 그것이 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저는 제 자신에게 노력해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생각과 함께 저는 팔다리를 잡아당기는 피곤함에 굴복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대면한 후 몇 주는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긴장되고 불편했던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느긋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도 금방 웃어넘기던 남편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분노가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턱을 꿰고 제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한 방식,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시어머니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방식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제 정신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우리 사이에 얼음장 같은 침묵이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는 제 결정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정서적 거리감만이 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정리정돈과 요리가 없는 집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침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텅 빈 냉장고를 발견하곤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치고 절망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에 시달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니가 제공하는 지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따뜻한 식사, 마법처럼 깨끗해진 바닥과 개어진 빨래, 냉장고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반찬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니 물에 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뼈 속 깊이 자리 잡은 듯한 피로를 무시한 채 요리와 청소에 매달렸어요.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올려 프로젝트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집과 사무실 모두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업무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고 사소한 문제로 팀원들에게 화를 냈어요. 모든 일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이것을 멈출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을 훨씬 넘겨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을 때 머리가 두근거리고 몇 시간 동안 스프레드시트를 쳐다보느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감일을 놓쳐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혼이 났었죠. 저는 좌절과 피로로 인한 눈물을 참으며 또다시 저녁을 거른 탓에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방에 들어섰을 때 싱크대에서 넘쳐나는 설거지, 카운터에 널브러진 테이크아웃 용기, 가스레인지에 코팅된 얇은 기름막 등 주방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저는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당신이 집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그의 말이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치고 방어적인 기분에 휩싸여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일주일에 60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당신 뒷정리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고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게 언제야?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굴지 마. 내가 모든 집안 물품을 사고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건 당신의 그토록 중요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히스테리 수준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직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들은 내가 실수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같은 공무원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제 입을 막기도 전에 유독가스처럼 허공에 떠다니며 제 입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에 충격과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남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히 내 직업이 당신보다 덜 중요하거나 스트레스가 적은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는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와 손가락으로 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기만의 작은 세계와 야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코앞의 일도 보지 못하잖아. 넌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 해준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아. 나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저는 다시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줘요. 이미 말했잖아요. 시어머니와 계속 집에서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뭐? 도와주는 거? 당신을 지지하는 거? 당신의 안녕을 걱정하는 거?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날 당신이 엄마를 쫓아낸 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전화한 거 알아? 시어머니는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든 내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특별히 준비한 음식, 제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항상 알아채고 따뜻한 차 한 잔과 귀를 기울여주던 모습 등 수년 동안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작은 배려들이 떠올랐습니다. 긴 근무 시간에 대해 불평하거나 저녁 식사를 거른 적이 없고 그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셨던 어머니의 모습. 제 이기심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눈가를 찔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고 배은망덕할 수 있었을까요? 직장에서의 성공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 저를 지지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바로 그 사람들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몰랐어.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제 문제와 제 목표에만 너무 집중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눈물을 보고 남편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 내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 인간관계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손을 뻗어 저를 꼭 껴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고 지난 몇 주 동안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어. 내가 시어머니에게 끔찍한 말을 했어. 그는 저에게 작고 힘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줄 거야. 엄마는 널 사랑해, 지은아. 우리 둘 다.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힘껏 삼켰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고 어머님을 당연하게 여겨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에서의 두려움과 불안감, 완벽한 아내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님에게 더 많은 일을 위임하고 제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업무 외적으로 저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등 제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화해했습니다. 제 커리어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내가 되고 싶다면 도움과 지원을 받아들이고 제 자신의 행복에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저희 열망은 제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외적인 성취와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몸과 마음의 건강, 균형과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들, 잘 사는 삶의 진정한 척도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제 가슴에 평화가 찾아왔고,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앞으로 도전과 좌절이 있겠죠?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낡은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때에도 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저는 이 새로운 길에 첫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사이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가치가 직책이나 성과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출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지저분함과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작은 일상의 연결과 돌봄의 순간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성장과 변화의 여정은 벅찼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흥분과 가능성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 주변에서 그렇게 막장은 없었는데 있어봐야 뭐 유부남, 유부녀, 바람? 뭐 그 정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한 건 그냥 커피라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TOP예요. 제가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시댁 식구라곤 남편하고 시누이 딱 둘 뿐이었대요. 남편한텐 어머니밖에 안 계셨고 또 시누이한텐 아버지밖에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둘은 의붓남배가 된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혼자가 된 시누이를 같이 데리고 살자고 했고 그분도 혼자 살게 하는 건 또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그냥 그러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시누이 방 하나를 내줬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요 자꾸 눈꼴 시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빠 왜 이제 와? 아니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안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옷까지 벗겨준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면 꼭 지가 마누라인 줄 알겠어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너무 이상한 게 남편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한테 선물을 해도요 꼭 시누이 것까지 같이 챙겨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수상했던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옷 선물인데요. 아니 와이프한테 속옷 선물을 했는데 왜 시누이 것까지 같이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사이즈는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와이프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주고받는 카톡에서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남매가 주고받는 카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설상가상으로 언제는 안방으로 들어와선 오빠 나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오늘은 너무 외롭고 슬퍼서 혼자 못 살 것 같아. 나랑 같이 자줄 수 있어? 아니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그 얘기를 듣고요. 옆방 가서 우리 동생 토닥여 줘야겠다. 이러면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편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사단이 난 거죠. 그분이 시누이랑 남편이 둘이 집에 있을 때 몰래 열쇠를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 후론 그 집안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계속 잘해주면 호구 취급당한다라는 말이 있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사는 30살 지은은 남편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카드도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얜 착하니까 내 옆에 있을 것이라는 만만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동욱과 5년간의 장기 연애 후 3개월 전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2000일이 넘는 장기 연애 후에 결혼한 것임에도 지은은 가끔 동욱이 낯설게 느껴졌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더 가까운 존재가 될수록 그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그런 아리송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동욱은 재혼가정이었고 이복 여동생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여동생과 셋이서 살게 된 이후로 동욱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친했거든요. 어느 날은 여동생이 같이 잤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가지 말라는 지은의 말을 거부하면서까지 기어코 여동생의 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더러운 생각들이 지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러니까 25살의 지은은 북구겨울을 떠오르게 하는 얼굴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아주 하얗고 눈매가 올라가 있어서 여우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미인이었죠. 검은색 옷을 멋스럽게 즐겨 입었고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고 살았습니다. 회사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동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회사 프로젝트로 인해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일을 하게 되었고, 동욱은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전문대를 나와 유통 직무를 맡아 일을 하던 동욱은 거래처 개발자인 지은과 업무상 많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매번 야근을 하고 고생하던 지은을 안쓰럽게 본 동욱은 가끔 힘내라는 쪽지와 함께 바카스를 주기도 하는 등 사소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지은은 여우를 닮았지만 성격은 곰 같은 사람이었어요. 둥근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거절도 잘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매번 일을 떠맡아 하는 경우도 생기곤 했었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바로 대기업 개발자로 취직한 지은은 남초인 회사에서 은근히 여자라는 이유로 걷돌아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축구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를 회사 남자 직원들 대부분이 참여해 친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 남자 직원들이 담배를 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팀 내 유일한 여자 직원인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더 악바리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얕보지 않도록이요. 오히려 자신을 무섭게 여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은 일에 미쳐서 일만 바라보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방어기제였습니다. 더 이상 남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은은 입사 동기들보다 더 빠른 고속 승진을 할 정도로 잘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은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을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지은의 유일한 낙이라고는 절친한 친구 은수를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필라테스 강사였고 남초 직장에서 일하는 지은의 서름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욱이 바카스를 주며 힘내라는 쪽지를 줬을 때 지은은 작은 응원이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동욱은 이틀에 한 번 꼴로 바카스를 줬고 지은은 답례라며 커피를 사다 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연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욱은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에서 일하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컴퓨터 공학 쪽으로 진로를 일찍 잡았던 지은은 한 분야만 파다 보니 아는 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인테리어 쪽에 있는 동욱이 컴퓨터 개발이나 투자, 요식업에도 관심이 있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과는 다르게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동욱에게 끌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앞에도 말했다시피 지은은 곰 같은 사람이었고 빠른 속도로 동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동욱의 사소한 표현에도 감동했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던 지은은 동욱과 연애를 하면서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동욱만큼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욱은 전문대를 나와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지은에게 그래도 멋진 사람처럼 보이도록 포장하려고 하는 지식들을 줄줄이 읊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은은 얕지만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알고 있는 동욱이 멋있다고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어요. 지은은 동욱과 2000일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함께 20대 후반을 보냈죠. 그렇게 당연한 수순처럼 지은은 동욱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지은은 동욱이라는 사람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동욱은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은은 결혼을 했어요. 모두가 지은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줬고 행복을 빌어줬어요. 그 중에서도 지은의 친언니 수연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당부를 했죠. 수연은 신혼생활 도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1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지은처럼 장기 연애였어요. 무려 10년이었죠. 지은은 그 두 사람이 결혼을 정말 할 줄은 예상치 못했지만 그렇다고 1년 만에 이혼을 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형부가 바람을 피운 이유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수연이 자신의 곁에 있을 것 같았고 순간 미쳐서 자기가 아까웠다고 했어요. 인생은 긴데 한 여자만 만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았어요. 수연은 10년 연애한 게 대수냐며 빠르게 이혼을 해버렸어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지은과는 다르게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혼 후에도 수연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달라진 거라곤 수연의 집에 2개였던 숟가락이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죠. 지은은 이혼 후에도 멀쩡해 보이는 언니가 이해가지 않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형부와는 차원이 다른 남자인 동욱을 만났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다독이며 식장에 발을 들였죠. 지은은 20대 중반 내내 일에만 몰두했고 빠른 승진을 하는 바람에 1억 가까이 되는 연봉을 받았어요. 물론 개발자로서 능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은이 모아둔 돈이 꽤 되어서 서울의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었어요. 가끔 아파트 이야기를 하며 생색을 조금이라도 내면 동욱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곤 했지만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어요. 맞벌이를 했고 집이 있었고 차도 있었죠. 오래 연애를 한 부부라서 그런지 서로에 대해 잘 알았어요. 가끔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굴에 그늘이 지곤 했지만요. 지은은 동욱의 얼굴에 그런 그늘이 질 때면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동욱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동욱을 믿었던 지은은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겼어요. 둘의 사이가 아무 일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욱이 할 말이 있다며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가은이랑 같이 사는 거 어때? 가은이는 동욱의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동욱의 어머니와 가은의 아버지가 만나 재혼을 하셨고 동욱과 가은은 남매가 되었다고 했어요. 동욱이 21살일 때 가은이와 가족이 되었다고 했었죠. 이복 남매가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건 처음이라서 신기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며칠 전쯤 가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은의 가족이라곤 어색한 새어머니와 이복 오빠 동욱뿐이었어요. 동욱은 가은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애라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지은은 한창 신혼인 시기에 동생을 데려오겠다는 동욱이 살짝 야속하기도 했지만 가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욱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일 것 같았고 과거 아무 곳에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스스로가 생각나 함께 사는 것을 찬성했어요. 어차피 방도 3개였고 가은에게 방을 내어줬어요. 다음 날 가은이 집으로 들어와 지은에게 살갑게 인사했어요. 지은은 처음에는 살갑게 대해주는 가은이 고마웠어요. 상견례와 결혼식 날에 얼굴 본 게 달아서 내심 어색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가은은 긴 생머리에 늘씬한 몸매를 가진 아이였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는데 대학도 안 가고 20살부터 메이크업 샵에서 일해서 26살인데도 벌써 사회생활 7년 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은에게 살갑게 말도 잘 걸고 집안일도 잘했어요. 지은은 퇴근하면 밤 8시가 넘어갔고 아침에 어질러 둔 방을 치우면 10시를 넘기기 일쑤였는데 좀 늦게 출근하는 가은이 청소를 해줘서 편하게 쉴 수 있었죠. 모든 게 좋았어요. 세 사람은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영 지속될 것만 같았죠. 그런데 가은의 그 살가움이 지은의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가은이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난 시점부터가 시작이었죠. 가은은 평소에도 연애 주기가 무척 짧았어요. 그래서 지은은 이번에도 잘 안 맞아서 헤어졌나 보다 싶었죠. 헤어지고 일주일 뒤쯤 세 사람은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 먹었어요. 고기 반찬이 가은이 앉아있는 쪽에 쏠려 있어서 조금 집어가려고 하는데 가은이 분명 고기를 집어가려는 제 젓가락을 봤어요. 그런데 못 본 척을 하더니 자기 쪽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기를 한 젓가락 집어서 남편의 쌀밥 위에 올려줬어요. 오빠, 요즘 밥을 너무 부실하게 먹는 것 같더라? 이것도 좀 먹어. 가은은 한 손으로 괜히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동욱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동욱은 그런 가은의 말에 좋다고 실실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동욱의 그런 반응에 지은은 순간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두 사람이 마치 부부 같고 지은은 그냥 손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은은 순간적으로 뭐 하자는 거지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좋아? 지은의 매서운 눈초리에 그제야 동욱은 정신을 차렸는지 갑자기 수저를 들고 빠르게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가은이 입을 열어 열불나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언니, 가족끼리 밥 반찬 좀 올려줄 수도 있지. 너무 잡는다? 지은은 자신을 집착하는 사람 취급하는 가은의 말에 발끈했지만 애써 참았어요. 신우이이고 결혼도 안 한 어린애가 뭘 알겠냐는 생각이었죠. 가은은 남자를 참 쉽게 만났어요. 체감상 3달에 한 번은 남자친구가 바뀌는 애였죠. 직업도 참 다양했어요. 변호사도 만나보고 가수도 만나보고 미술 선생님도 만나보고 가은의 청순한 외모에 반한 남자가 한둘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가은은 하얀 얼굴에 핑크빛 블러셔가 참 잘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원피스를 즐겨 입었고 한 번 꾸미고 나갔다 하면 500m에 한 번씩 번호를 따였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라 그런지 자기를 꾸미는 법을 아는 친구였어요.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었어요. 자기 관리 잘하고 잘 꾸미는 여자 매력적이잖아요. 동욱이 가끔 가은에게 왜 그렇게 남자를 바꿔 만나냐고 물으면 가은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베베 꼬면서 오빠 같은 남자만 기다리는데 없다면서 동욱에게 실실 눈웃음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지은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여동생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자꾸만 남편을 향한 신우이의 여우짓이 거슬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은이의 여우짓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욱이 야근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저는 동욱이 먹을 저녁밥을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동욱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방에 틀어박혀서 인스타그램을 보던 가은이 뛰쳐나오더니 애교스럽게 동욱을 반겼어요. 동욱을 두 팔로 안았어요. 지은은 그때부터 왜 저러나 싶은 표정으로 가은을 쳐다봤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가은은 자기가 동욱의 와이프인 마냥 동욱의 외투를 벗겨주더니 까치발을 들어서 두 손을 동욱의 어깨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곤 식탁으로 동욱을 데려가 저녁을 자기가 차린 것 마냥 얼른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밥 차려놨어. 얼른 먹자. 가은이, 너가 한 거야? 동욱의 물음에 가은은 배시시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욱의 밥을 떠줬어요. 지은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럴 땐 보통 지은이 했다고 말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어이가 없었죠? 지은은 그 밥 내가 한 거라고 소리칠까 생각했지만 너무 속 좁아 보일 것 같고 쪼잔한 여자로 보일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은이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곤 주먹을 쥐고 꾹 참는 것뿐이었죠. 심지어 동욱은 자기 와이프가 한 밥을 먹고도 가은이 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아직 신혼이라고 해도 어떻게 아내가 한 밥을 모를 수가 있는지 지은은 너무 서러웠어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속이 좁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참았죠. 또 지은의 생일날 동욱이 깜짝 선물을 사왔어요. 검정색 속옷 세트였죠. 지은은 그래도 동욱이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안 그래도 얼마 없는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생일 축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서러웠던 찰나였어요. 지은은 브랜드도 자신이 매번 입는 브랜드였고 혼자 여자 속옷 매장에 가서 뻘쭘하게 서성이다가 고심해서 속옷을 골랐을 생각을 하다 웃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려는데 동욱이 갑자기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동욱의 발걸음은 다름 아닌 가은의 방문 앞으로 향했어요. 가은이 문을 열자 동욱이 가방에서 똑같은 속옷 선물을 꺼내는 거예요. 가은이 바로 선물을 풀어보는데 지은과 똑같은 속옷이었어요. 사이즈만 달랐죠. 아니, 이복 여동생 속옷 사이즈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필 와이프 생일에 신우이에게 똑같은 속옷을 선물하고 그걸 지켜보는 이 상황이 지은에게는 참 기분 나쁘게 느껴졌어요. 가은과 동욱의 사이에 끼어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지은은 방으로 동욱을 데려가 말했어요. 아가씨 속옷은 왜 사다 준 거야? 사다 달라고 했어? 아니, 그냥 너 거 사는 김에.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는데? 아니, 그냥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지은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한창 좋은 신혼인데 신우이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몸매 좋은 가은에 비해 보잘것없는 자신의 몸매를 비교해서 동욱이 속옷을 샀을 생각을 하니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지금 이렇게 신우이에게 질투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눈을 꾹 감았어요. 어쨌든 동욱과 가은은 남매이고 가족이었고 이걸 문제 삼으면 지은 스스로가 미친 여자가 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은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보란 듯이 잘 살아야 하니까요. 언니와는 다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언니 수연은 지은과 다른 사람이라서 이혼하고도 잘 산다 하지만 지은은 스스로가 혼자서는 외로움도 많이 탔고 동욱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싸우지 않고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기만을 바랬어요. 지은은 결혼하기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들을 떠올렸어요. 지은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평생 가족이어야 하는 가은과 얼굴을 붉히는 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참기로 했죠. 속옷 사건 이후로 지은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가은과 동욱이 농담을 하면서 히히덕거리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지은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희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동욱이 출장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지은은 며칠 동안 못 본 남편이 너무 반가웠고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지지 않을까 해서 들뜬 채로 동욱이 예쁘다고 했던 속옷도 입었어요. 이불 빨래도 새로 해서 예쁘게 가지런히 정리를 해두었고 불그스름한 조명이 나오는 무드등도 준비해뒀어요. 부부 사이의 유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은이 이러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속옷 사건 이후로요. 생각이 많아졌던 지은은 예민해져서 동욱에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날카롭게 반응을 했거든요. 양말을 뒤집어 빨래통에 넣었을 때 기분이 팍 상했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동욱에게 양말 좀 제대로 넣으라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또 따로 연락 없이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죠. 지은은 동욱에게 왜 늦게 왔냐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동욱은 그때 친구가 집에 힘든 일이 있었고 갑자기 불러내서 한잔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평소에도 신우이가 먼저고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남편이 야속하고 미워서 그렇게 혼자 맘대로 나돌아다닐 거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욱은 술도 좀 먹어서 취한 상태였고 홧김에 나가버렸고 그 후에 출장이 계속 있어서 일주일 동안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어요. 지은은 시간이 지나고 동욱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냈던 것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동욱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동욱은 워낙 출장 일정이 바빠서 카톡도 겨우 하는 정도였어요. 지은은 안 그래도 출장 가면 밥도 못 먹고 힘든데 자신이 예민하게 굴어서 그렇게 출장 가버린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어요. 동욱은 출장 일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은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응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집에 올 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동욱은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누웠어요. 지은은 배시시 웃으면서 야심차게 가운을 벗으려는데 동욱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의 메시지였죠. 지은은 하필 이 시간과 타이밍에 연락을 보낸 신우이의 메시지가 눈꼴이 시렸어요. 한숨을 푹 내쉬었죠. 오빠, 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외로워. 가은의 메시지에 동욱은 지은을 밀치더니 잠시 가은의 방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말했어요.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지은은 동욱의 앞을 막았어요. 가지 마. 꼭 가야 하는 거 아니잖아. 가은이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 진짜 잠을 못 자. 그래서 그래. 지금 너가 가면 내가 잠을 못 잘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동욱은 지은의 말에 오히려 지은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여동생 잠 못 자서 잠깐 재워준다는 게 그렇게 발작할 일이냐고 되려 따졌어요. 지은은 어이가 없었어요. 동욱은 1시간만 재우고 온다고 하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지은은 쾅 닫히는 문을 보면서 서러웠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지은은 혼자서 누워 눈만 깜빡였어요. 1시간만 재우고 온다는 동욱은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도 방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은은 거실로 나가 살짝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두 사람을 훔쳐봤어요. 그 순간 봐버린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지은은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애써 입을 틀어막았어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어깨 동무를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어서 가은이 동욱에게 볼 뽀뽀를 했거든요. 동욱은 가은에게 키스를 했어요. 지은은 남편의 외도를 봐버린 것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갈 곳 없다고 해서 가족이 남편밖에 없는 여동생 같이 살게 해준 은혜를 이렇게 버리다니. 지은은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동욱이 가은에게 말했어요. 널 동생으로만 안 만났으면 너랑 결혼했을 거라고요. 가은은 그런 동욱의 말에 배시시 웃으면서 그래도 호구 잘 만나서 같이 살지 않냐고 말했어요. 동욱은 가은의 말에 비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모습에 지은은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지은은 착잡한 마음에 동욱의 핸드폰을 가만히 노려봤어요. 노려보다가 지은은 동욱의 핸드폰을 들어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잠금이 풀리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은과 연락한 카톡방을 들어갔어요. 지은은 카톡에 저장된 가은의 이름을 보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빨간 하트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지은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정면으로 봐버린 느낌이었어요. 카톡을 올려서 보니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침에는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밤에는 사랑한다는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은 생각했죠. 이게 바람이 아니라면 뭐가 바람이냐고요. 지은은 휴대폰을 벽으로 던져버렸어요. 울분을 참아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가은과 동욱은 카톡으로 지은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지은이랑 결혼을 정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둥, 남 주긴 아깝고 내가 갖긴 싫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어요. 또 지은이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자존감이 채워져 만난다는 둥,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은이 솔직히 지은의 친정에 돈이 꽤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웃는 동욱의 대답을 보면서 지은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카톡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은이 너무 구김살 없는 사람이라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뭘 해도 용서해 줄 것 같다며 지은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울분이 터져 핸드폰을 벽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프게도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상황인데 지은은 남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욱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불행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은은 무작정 언니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은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며 비몽사몽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은은 자신이 다 망쳤다면서 엉엉 울어버렸죠. 수연은 그런 지은을 진정시키고 나서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지은은 바로 택시를 잡아 수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냐면서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수연의 모습을 막상 보니 지은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말하지 않으면 알 수도 도와줄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언니의 말에 지은은 어제 있었던 일들과 지금까지의 일들을 찬찬히 설명했어요. 수연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점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신우이가 얌전하고 예쁘장하게 생겨서는 별꼴이라며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토닥여줬어요. 수연의 위로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계속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 진짜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닐까 내심 고민했었던 지은은 안도의 눈물을 흘린 것이었어요. 내가 망상병 환자가 아니라는 그런 안도를요. 수연은 그런 지은의 생각을 듣더니 애가 이렇게 생각할 지경까지 괴롭힌 것에 울분을 토해냈어요. 수연은 지은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몇 번씩이나 말해주었어요. 지은은 수연의 위로를 듣다가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스라이팅하며 자신을 힘들게 만든 그 년놈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죠. 착하게 대해주니 호구인 줄 알고 설치는 그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져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동욱과 가은은 지은을 지갑으로 생각했어요. 카톡 내용에 지은이 돈 많아서 만난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죠. 지갑처럼 생각하며 자신을 얕봤던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한 지은은 수연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수연은 지은에게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수연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영화광이었는데 영화의 비유에 완벽한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모든 영화가 그렇듯 클라이맥스를 위한 빌드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복수의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감정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은은 아닌 척 동욱과 가은을 지켜보았어요.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자 동욱은 가은을 재워주고 깜빡 잠에 들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지은의 눈치를 봤어요. 지은은 애써 웃으면서 동욱에게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생각보다 계획적이었고 치밀했어요. 지은이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데이트도 했어요. 지은은 수요일마다 일이 몰려서 야근을 했고 두 사람은 수요일 저녁마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연인처럼 데이트를 만끽했어요. 지은은 그 사실을 알고서 동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수요일에요. 동욱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 CGV 아이맥스관을 예매했어요. 지은은 죄다 매진이라서 구하기 어려웠던 표를 운 좋게 얻어냈어요. 그리고 표를 받아서 일부러 가은과 데이트를 하기로 한 시간에 동욱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했어요. 수요일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화요일에 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제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동욱은 가은과 데이트를 하는 것과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보는 것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영화를 보러 왔어요. 동욱은 퉁명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화 티켓 구하는 거 기왕이면 가은이 것까지 해주지. 이 와중에도 가은을 챙기는 동욱을 보면서 지은은 역겨움을 느꼈어요. 자신을 얼마나 바보로 보면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가은을 챙길 수 있는지 야속했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인내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은 이를 꽉 깨물고서 동욱과 영화를 봤어요. 공포영화였는데 동욱이 무서운 장면에서 지은의 어깨를 잡고 품에 안기려고 했어요. 동욱이 지은의 손을 잡는 순간 지은은 손을 잡는 것조차도 너무 싫었던 것인지 순간적으로 손을 확 놔버렸어요. 동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은 순간 실수한 것 같았는지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고 얼버무렸죠.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맥주까지 한잔했어요. 동욱은 다음날 출근 때문에 평일에는 술도 잘 안 먹어주면서 웬일이냐고 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리 마신 탓인지 동욱은 빠르게 취해버렸어요. 지은은 그런 동욱을 업어서 낑낑거리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는 혼자 남겨져 있던 가은이 있었어요. 지은 앞에서 만취하고 풀어진 모습의 동욱을 보더니 가은은 심술이 난 건지 화를 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을 이렇게 먹이면 어떡하냐고요. 은근히 안절부절하며 질투를 하는 가은의 모습을 본 지은은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자기가 아내이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어요. 지은은 그런 가은을 말없이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끼리 먹은 건데 뭐 어때? 가은은 그런 지은의 말에 기분이 팍 상해버렸는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가은의 반응을 보면서 내심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가은이 동욱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깽판을 치고 싶었지만 클라이막스만 되길 기다려야 했어요. 두 사람은 지은의 회방 덕분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좋으면 그만둬?
난 너뿐인 거 알잖아. 걔는 지 잘난 맛에 살고 능력 좋다고 으스대서 질렸어. 너같이 현명한 여자가 좋아. 상황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뿐이라고. 동욱의 말을 듣던 지은은 연애 시절 동욱이 자신을 볼 때 한 번씩 그늘이 졌던 모습들이 순간 떠올랐어요. 동욱은 지은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찌질하게도 말이죠. 두 사람은 지은의 회방 덕분에 조금 싸우는 듯 싶더니 다시 꽁냥거리면서 연애질을 했어요. 두 사람의 사이는 생각보다 돈독했거든요. 원래는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도록 이간질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을 계획이었지만 두 사람이 생각보다 더 끈끈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은 방법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사진을 찍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욱의 핸드폰을 보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둘이서 음악 버스킹 방청에 당첨되어서 함께 가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은은 버스킹 방청을 하는 장소로 같은 날 따라갔어요. 음악 버스킹 컨셉이 자동차 안에서 가수들의 버스킹을 듣는 것이었고 지은은 차 안에서 노래를 들으며 뽀뽀를 하는 두 사람의 더러운 몸짓에 치를 떨었어요. 꼴의 분위기라도 탄 건지 두 사람은 뽀뽀에 그치지 않고 입맞춤을 하더니 동욱의 오른손이 가은의 가슴으로 향했어요. 더럽게 혀를 섞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본 지은은 토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키스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어요. 어쩜 저렇게 한 쌍의 짐승 같을 수 있지? 두 사람은 서로의 열기에 취해 지은이 사진을 찍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서로의 혀를 물고 빨았어요. 그 사진을 찍고 그곳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지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지은은 이혼 서류와 가은과 동욱이 키스하는 사진이 끼워져 있는 상간 소송장을 남편에게 던졌어요. 어디 한번 나 없이 잘 살아봐.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얼마나 행복할지 보자고. 무섭게 왜 그래? 오해야. 지은은 차키를 동욱에게서 빼앗았어요. 동욱의 지갑에 들어있던 지은의 카드도 다 빼앗아 버렸죠. 동욱은 그제야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것 같았어요. 자기 앞에 있던 가은을 밀치고 지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순간 자기 발밑에 있는 동욱이 기생충처럼 느껴졌어요. 가은은 동욱을 노려봤어요. 지은은 그런 가은의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에게 너밖에 없다고 하는 동욱이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가은에게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차랑 돈 좀 뺏었다고 바로 배신하는 꼴이 웃기면서도 한심했어요. 둘이 가족이라며? 가족 아닌 사람이 나가야지. 둘은 좋겠어. 연애도 하고 가족도 하고. 가지 말라는 동욱의 절규에도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집에서 나가자 수연이 지은을 데리러 왔고 손을 흔들었어요. 지은은 수연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은은 수연에게 달려갔어요. 수연을 보면서 지은은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심 덜컥 이혼해버린 언니가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혼자 이런 싸움을 했을 수연을 생각하니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수연의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지은은 혼자가 될 자신이 무서워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회피했었는데 수연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은은 남편의 외도를 직접 봐야 하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픈 장면들을 직접 보면서까지 증거를 모았고 소송 후 동욱은 위자료를 1,000만 원을 줘야 했어요. 동욱은 매일 같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그 돈이 어딨냐고 가은이와 연을 끊겠다고 울부짖었어요. 동욱은 자기 없이 살 수 있냐고 소리쳤지만 지은은 쿨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동욱 없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많다는 걸 아니까요. 사연자님, 저는 복수를 위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상처를 마주해야만 했던 사연자님의 사연을 읽으며 제가 닭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신우이와 바람을 피는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마음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쩜 세상에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연자님 같이 선량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당장은 정말 힘들고 아프겠지만 사연자님 같이 좋은 사람이라면 꼭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정말 아픈 일이었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힘든 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